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9.19 군사 합의로 설정된 동서해상 완충구역으로 나흘 만에 또다시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9.19 합의 위반을 강력히 경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여야는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카카오 사태가 닷새째를 맞았지만 메일 등 일부 서비스 기능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SKCNC 측은 오늘까지 불이 난 데이터 센터 전력을 완전히 복구할 거라고 밝혔지만 카카오 서비스가 언제 완전히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시 구속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이 20년 전 초등학생을 상대로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국민의힘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국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외국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소녀상 추진에 나섰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공급한 이란과 단교를 추진하면서 이란의 적대적 관계인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현지 조사를 통해 러시아가 집단 처형과 고문 등 다수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일부 내륙 지방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사격한 지 나흘 만에 어젯밤 또다시 대규모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 도발한 건 이례적으로 후속 도발의 명분을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쯤 북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이어 밤 11시쯤에도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이북 해상 완충구역 이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영토로의 낙탄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젯밤 북한의 포병 사격에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군은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과 오후 모두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560발에 이르는 포격을 벌여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당대회 기간에 도발한 건 이례적으로 지난 17일 시작한 우리 군의 호국 훈련과 전방 지역의 포격에 반발하는 성격의 도발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군사 합의 파기를 기대하면서 후속 도발의 명분을 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관련 입장을 묻자 윤석열 대통령이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이든 아니든 핵무기로 인한 위협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런 무기를 제거해야 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서 전 장관에겐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서 전 장관 등이 자진 월북 정황에 맞지 않는 정보를 은폐하고 관련 자료를 거짓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 전 장관은 대북 감청 정보 등 월북 정황에 어긋난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 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거짓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최근 이 씨 피살 이튿날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가 끝나고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대준 씨 실종 수사를 지휘했던 김 전 청장은 부당하게 월북으로 단정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김 전 청장이 이 씨가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못 본 거로 하겠다거나 사생활 같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로 월북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서 전 장관은 원본 기밀이 삭제된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부서에만 공유하도록 조치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집에 있는 소설책을 찢었는데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안 찢은 게 되느냐며 서 전 장관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유족 등 고발로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서해 피격 사건 윗선 수사의 길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여야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모욕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닷새 만에 영장이 청구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덮어놓고 구속해 망신부터 주려는 전 정권 모욕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장관과 김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피살 공무원 유족이 그동안 받은 고통이 크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청와대 안보라인과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월북몰이를 위한 조직적 은폐가 이루어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조작 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 불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도 튀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란 야당 반발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감사 방법들을 놓고 볼 때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러한 중복 수사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감사원에 의한 서둘러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은 일종의 여론몰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 2년간 법사위에서 지켜본 것은 권력 수사 문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그동안 문개지원 수사를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해 최고 존엄이라고 애둘러 언급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언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문제 삼아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오늘 다음 메일의 일부 기능과 카카오톡 일부 서비스가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카카오 측은 다음 메일의 수발신 등 필수 기능부터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메일의 경우 읽기 시 오류가 발생해 내용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대용량 첨부나 예약 발송 기능 등은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CNC는 오늘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을 100%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복구 작업이 끝나더라도 카카오의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깊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카카오가 피해 보상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앞다퉈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꺼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의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방송통신발전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통신사나 방송국 등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대상에 민간 데이터 센터와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도 포함하자는 주장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런 부가통신 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라. 국민의힘은 디지털 정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를 이중화, 이원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대 국회 때 기업들의 반발과 이중규제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좌절됐던 상황.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미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망법에 의해서 다시 별도로 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추진할지 논의할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카카오가 무리하게 이제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가입자, 서비스 가입자라고 해서 그들한테 보상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국회가 업계의 반발과 법리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복역하다 재구속된 김근식이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년 전 김근식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5년 동안 복역했던 김근식은 지난 16일 또 다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출소 하루를 남기고 사회복귀가 불발된 김근식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오후 2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 소명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로 신속히 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김근식의 구속영장 청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사회 반발에 졸속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은 최종 송치된 게 지난 7월이라면서 어려운 수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적시 처리되지 않다가 법무부와 검찰의 곤혹스러움을 막는 데 이용된 것 같아 분노스럽고요. 워낙 어려운 수사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겨우 마지막에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는 점을 깊이 양해 말씀드리고, 이런 가운데 김근식이 20년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 때 집 주변에서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그제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통한 처벌은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SPC 계열 빵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사건. 기계 안전장치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거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회사 안전 책임자부터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와 동일한 기종의 기계입니다. 가로 세로 1m 안팎입니다. 통 안에는 소스를 섞는 대형 회전무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A씨는 동일 기종의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혼합기 덮개는 안 덮여 있었고 사람이 들어갈 경우 가동이 중단되는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분쇄기, 혼합기 등을 가동할 때 노동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면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덮개가 열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C 측은 사고가 난 기계는 공정상 덮개가 열려 있어야 하고 속도가 느리고 규격도 작아 안전장치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선 기계 규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 자체가 위험성을 증명한 만큼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대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이 부분은 근로감독을 통해서 시정 조치가 되고 아울러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당시 덮개가 열려 있었고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벌인 현장 조사 결과 공장에 있는 혼합기 9대 가운데 7대가 안전장치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SPC 계열사의 해당 공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7년 동안 받아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의 안전책임자 1명을 먼저 형사 입건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는데도 안 지켜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 상황 설명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신속히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인 1조 근무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공장 자체적으로 유해와 위험 방지 조치로 2인 1조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당정 협의까지 열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오늘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시장 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의회 폭거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농민들의 수요가 계속 있었던 만큼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오늘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이 좀 앞서서 역할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견제하는 듯한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 이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당 소속인 김도 법사위원장이 최대 60일까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어 90일이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 말고는 다수 의석인 민주당을 막을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전임지사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감을 방불케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장 곳곳에서는 고성과 파행이 반복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 1시간 만에 멈춰섰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법인카드 의혹 등 전임지사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해 방탄 국감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 무용론까지 언급하며 국감장을 떠난 겁니다. 과거를 단죄하고 과거와 단절하고 그 새싹을 돋아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왜 도대체 이걸 숨기고 은폐해서 이재명 지사 방탄에 동참하고 있는지. 무슨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게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이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재개된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이 대표 관련 질의에 김동연 지사가 발끈해 항의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지금 뭐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질의를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3년도 4월 달에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하는데 사업기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런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에 그 지역의 지청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성역입니까? 저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과할 수 없고요. 발언 다 하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는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로 겨누며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이 연루된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이 대표와 연관성을 캐물었고 집중된 시기가 2019년 11월인데 이때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기로 돼 있었고 여기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어요.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20억 원 대납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 아니죠? 수사 중이죠?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신이나 이런 것도 좀 국민적으로 좀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권력 출범 이후에도 대단히 많은 그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추문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라고. 사실상 지난 대선을 장식했던 의혹들이 주인공이 되면서 떠들썩해진 국정감사는 목요일 대검찰청을 상대로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한국전력이 계약 기간에 외주업체의 공사대금 수천억 원을 묶어둔 채 최대 80%까지 가격을 깎자고 요구했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한전은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바뀐 품셈을 그대로 적용해서 공사를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천억 원 대금을 안 주면서 공사비를 많게는 80%까지 깎도록 셈법을 변경하자고 통보한 한국전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람이 전신주에 직접 모르는 방식을 기계로 완전히 대체하는 게 시급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한전이 밝힌 대로 하면 정말 더 안전한지 바뀐 폼셈안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전 공법과 비교 시연해봤습니다. 기존 방식인 인력 오름은 크레인으로 변압기를 들어 올려둔 뒤 사람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변압기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전산에 올린 품셈에 따른 기계 오름에서는 크레인 비용이 빠졌습니다. 작업자가 탄 버킷에 무거운 변압기까지 같이 달아서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한전이 제시한 셈법대로 노동자들이 타는 활선 버킷 차량에 100kV 변압기를 달아봤습니다. 464kg에 육박하는 육중한 변압기에 버킷에 달린 도르래가 덜덜 떨립니다. 결국 버틸 수 없다는 버킷 차량의 경고음이 울리고 작업은 중단됩니다. 100kVA로도 이 정도인데 한전의 새 품셈은 500kg 넘는 150kVA 변압기까지 버킷에 달도록 하고 무게와 관계없이 돈을 똑같이 줍니다. 차량 전도나 크레인 파손이 우려돼 실제 고중량 변압기 작업 때는 품셈에 없는 크레인을 별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전선이 복잡한 곳에서는 차량 동원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한전 품셈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바퀴 트럭이 마음대로 변압기를 견인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많고. 숙련도 차이도 무시됐습니다. 자칫하면 감전되는 업무 특성상 최소 3년은 일한 숙련공들이 활선 자격을 딴 뒤에 고소 차량에 올라서 작업해왔습니다. 갓 배전 자격을 딴 노동자와는 크게는 2배 넘게 임금 차이가 납니다. 한전의 새 품셈에는 작업을 배전 노동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들이 문제 제기했더니 20시간 교육과 자격 시험만 거치면 배전공이 올라가 작업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오히려 안전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5년 된 제가 판단해도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숙련된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고함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재진이 한전에 문의했더니 크레인 경비가 빠진 것은 시스템상 오류일 뿐 크레인 투입을 전제로 새 품셈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을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로 공사비가 계산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안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면서 정작 공사비를 깎겠다는 한전의 계획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면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으로 타간 급여비를 돌려받기 위한 환수 절차에 나섭니다. 이 환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데 정작 공단이 수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서 현행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A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란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걸로 추정되는 요양급여는 무려 470억여 원. 하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병원 관계자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요양급여를 돌려받으려던 공단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환수에 나설 길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공단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검 내부 규칙상 관련 검찰 처분 결과는 보건복지부 같은 관련 부처에만 통보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대해선 공식적인 통보 지침이 없는 만큼 공단으로선 아름아름 내용을 파악하거나 복지부 등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나 통보가 돼
통상 3년은 넘게 걸린다는 게 공단 관계자 설명입니다.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게 공단의 통보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정수급 환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환수기관에 이를 제때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검찰청의 통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정급여 징수가 이뤄진 건 5%뿐. A 병원과 같이 재기 수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이 된 사례가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만큼 깜깜이 통보가 계속된다면 건보 재정 공백이 더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근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한 외국인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국 네덜란드에 평화의 소녀상 설립 허가를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소녀상을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소녀상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온 그리셀다 몰러만스 씨를 강민경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후 미국과 독일 등에도 소녀상이 설치됐는데 대부분은 한인단체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한 외국인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국 네덜란드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탐사기자 출신인 그리셀다 몰러만스 씨가 네덜란드 정부에 신청서를 낸 건 지난 2019년 2월쯤. 무려 35개 나라 여성이 강제 동원됐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소녀상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sitting next to this lovely girl, the statue is in a public domain that people see her, remember all the women, over 500,000 women. 실제로 그리셀다 씨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7명의 여성으로 암스테르담 소녀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안부를 둘러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들이 외면받은 과정을 집중 조명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I will continue doing research because my heart is in it. And I really think that, I hope the day comes soon that the whole issue will be settled because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묻자. What do you think the Japan and the Netherlands and the other government have to do for solving this problem? 그리셀다 씨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해답으로 꼽았습니다. There are 8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surprisingly. If all these countries would unite and would form a strategic alliance, of course, that united power could force Japan to apologize. But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한일 관계에 국한된 사안으로 치부하진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국의 침략과 그에 수반한 전쟁 범죄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세계 곳곳엔 여전히 끔찍한 과거의 상흔을 아는 채 제대로 사과받지 못한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전쟁 범죄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에 동원된 드론이 이란제라는 증거가 넘친다며 이란의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에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이란은 무기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러시아는 이스라엘에 무기 제공을 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에 이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란 대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키이우 주재의 이란 외교관 수를 대폭 줄인 우크라이나. 양국 관계 파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이란이 져야 한다며 단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습에 동원된 드론이 이란제란 증거는 넘친다고 설명했습니다. Смертей та страждань, завданих нашому народу, а також у зв'язку з появою повідомлень про можливе продовження постачань Іраном зброї Росії, я вношу на розгляд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пропозицію про розірвання дипломатичних відносин з Іраном. 이어 이란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에 즉각적인 방공 시스템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접국인 시리아 문제로 러시아와 암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탓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제 드론과 관련해서는 사용 중인 장비가 러시아제라며 무기 거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Мы не располагаем такой информацией, используется российская техника, вы знаете об этом, с российскими наименованиями. 하지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발끈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은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라며 이스라엘의 양국 관계에 파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란 속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벌인 유엔이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여긴 다수의 전쟁 범죄를 확인했다는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집단 처형과 불법 구금, 고문, 성폭행 등 대다수 범죄는 러시아군이 저지른 거로 조사됐으며 우크라이나군도 국제법을 어긴 2건의 전쟁 범죄 사례가 있었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각 18일 우크라이나에 나가 인권 상황을 살펴본 독립조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가장 성공한 올림픽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올림픽. 그 유산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포럼이 국내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국제스포츠 인사들이 모이는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36년 올림픽 유치 도전에 착수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IOC가 가장 모범적인 올림픽 유산을 남긴 대회 중 하나로 꼽은 서울올림픽 성과 전파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IOC 토마스 바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레거시 포럼을 열고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후대에 물려주고 인류가 공유할지를 토론했습니다. 보이는 올림픽 유산뿐만 아니고 스포츠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평화적인 무형의 올림픽 유산들을 전 세계 올림픽 관리 주체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올림픽과 그 정신을 이어가려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the citizens of Seoul and the Korean people, to thank them for keeping the spirit of 1988 alive in the hearts of all Korean people. 최근 서울 시민 73%가 또 한 번의 올림픽 유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올림픽 등 메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 경기장 등 기존 경기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뿐 아니라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국제 업무 시설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 한 번의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포럼은 IOC와 함께 레거시 관리 주체의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 사례를 세계에 널리 전파함과 동시에 글로벌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가 접전 양상인 가운데 KT 고영표와 키움 애플러가 오늘 저녁 열리는 3차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고영표는 KT의 토종 에이스지만 정규 시즌 막판 체력이 떨어지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고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도 3경기에서 승리 없이 3패, 평균 자책점 5.69로 부진했습니다. 시즌 막판 불펜으로 등판했던 애플러는 KT를 상대로 1승 1패, 평균 자책점 3.57로 나쁘지 않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전주 KCC에 17점 차 대승을 거두고 정규리그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LG는 창원에서 열린 프로농구 KCC와의 홈경기에서 18점을 넣은 이재도의 활약을 앞세워 87대 7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LG 사령탑에 선임된 조상현 감독은 지휘봉을 잡고 난 뒤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하루하루 공기가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8도로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또 경기 북부와 강원을 중심으로는 대관령이 영하 2.3도, 파주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대전 2.9도, 대구 5도 등으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올라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상 완충구역으로 나흘 만에 또다시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9.19 합의 위반을 강력히 경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여부와 관련해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확장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여야는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카카오 사태가 닷새째를 맞았지만 메일 등 일부 서비스 기능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SKCNC 측은 오늘까지 불이 난 데이터 센터 전력을 완전히 복구할 거라고 밝혔지만 카카오 서비스가 언제 완전히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에 집중되면서 전력 소모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민간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을 공급한 이란과 단교를 추진하면서 이란의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에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일부 내륙 지방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네, 지난 14일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포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어젯밤 다시 포병 사격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어젯밤 10시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11시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게 관측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타는 없었지만 9.19 군사 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이 9.19 군사 합의 위반과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여부와 관련해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방어를 위해 전략 자산이 상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2만 8천 명 이상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이것이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주한미군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고 오래 지속될 거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영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으로 사실상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핵 대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술에게 한반도 재배치 관련 입장을 묻자 윤석열 대통령이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해당 사안을 언급한 걸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이든 아니든 핵무기로 인한 위협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런 무기를 제거해야 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든 어디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딴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대북 제재가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 속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사이를 넘어갑니다. 5년 만에 자국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로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일본 사회의 충격은 컸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北朝鮮による一連の挑発行動は我が国の安全保障にとって重大かつ差し迫った脅威であるとともに地域及び国際社会全体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暴挙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따른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 로켓산업부와 북한에 있는 무역회사들입니다. 이 단체들과 거래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대상은 개인 120명과 단체 134곳으로 늘었습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国連安保理決議に基づく措置および我が国自身の措置は北朝鮮の厳しい経済状況と合わせて考えた場合一定の効果を上げている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북한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일 3국 연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국정감사 당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를 이끄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청구할 당시 국회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수도권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신병 확보를 국감 당일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맞추기와 같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서둘러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감장에 나온 수사 총책임자인 송경호 지검장도 바로 이 점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에 관여된 국가기관의 책임 유무와 책임질 인물들의 범위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서욱, 김홍희 두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물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을 겨냥할 전망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 역시 서욱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고 서훈 전 실장은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당사자입니다.
일단 검찰은 소환 시기를 조율해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아직 끝마치지 못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완료에도 더욱 속도를 내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다만 서욱, 김홍희 두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할 경우 수사가 더 장기화하는 등 검찰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지도 최대 관심입니다. 송 지검장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그런 가정적 상황에서 답변드리지 않고 지금 진행해 오는 것처럼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시기가 임박해오는 등 검찰의 대북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임원들이 지난 15일부터 발생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장과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를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카카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지침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지난 15일 오후 3시 반쯤 카카오가 2시간 뒤 복구가 가능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영업자 등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건 지난 2010년 문자메시지 기능을 대신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대표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는 그동안 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사업 확대만 중시하다 이번 먹통 대란으로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전까지 2G 휴대폰 시대에서 문자 메시지는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넘기며 기존 문자 메시지는 물론 네이트온 등 컴퓨터 메신저도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방한 당시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We can connect and innovate across borders like never before. With your smartphones and Twitter and Me Today and 카카오 톡. 2012년 2G 피처폰 퇴장의 1등 공신이 된 카톡은 포털 사이트 다음과 합병하며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갑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등 전방위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플랫폼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 때문에 승자가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트래픽과 서버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등한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데이터 센터였던 LG CNS의 전력 장애로 서비스 불통 사태를 겪고 올해도 5차례 오류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한다는 비판도 숱하게 제기됐습니다.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가 사업체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약하기가 좋으니까 거기를 통해 사지만 그동안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알리는 국비 앱 알림의 25%를 카톡에 의존했던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운영부터 플랫폼 사업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직접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소비자 편리성을 우선시하며 급성장한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초심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구성한 사이버 안보 TF 첫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집무실에서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관계자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한 실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정보통신망에 중대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나 해킹 사고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점검 계획을 협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책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톡 기능이 마비되면서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쉬는 날 업무 지시 등에 시달리지 않아서 해방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퇴근 뒤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만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10시간가량 이어진 지난 15일.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요한 연락을 하지 못해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업무 관련해서도 가는데 문서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그런 걸로 송신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갑자기 끊어지다 보니까 불편한 게 좀. 오히려 연락이 끊긴 덕분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휴일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해방감? 좀 편안하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 쪽으로도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어서 좀 편했었던 것 같고 업무 시간 외에 왜 연락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좀 쉬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을 통한 업무 연락이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가끔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카톡 특성상 저희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 숫자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업무 시간 외에도 메신저로 연락받은 경험이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퇴근 후에도 단절되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모든 일상이 업무와 과도하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장시간 노동이란 개념이 사업장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 디지털, 인터넷 아니면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일이 또 이제 연장으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이미 국회에선 지난달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종만 그 지역과 그 산업별로 특성이 다른데 상사가 카톡을 하면은 그 위법이다. 이거는 너무 획일적인 규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확대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카톡 등으로 자연스레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게 일상화된 상황. 예상치 못한 사고로 스마트폰 알림음에서 잠시나마 해방되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하면서 퇴근 뒤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회사 안전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제빵 공장 간부급 인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아침 6시 20분쯤 23살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정노동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상관없이 고객을 대할 땐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만 내보이며 응대하는 업무를 말하는데요. 카지노 딜러들은 고객들의 폭언과 갑질뿐 아니라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에 일상적으로 시달리는데도 보호 방안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지노에서 카드 게임을 주관하는 딜러는 채용 경쟁률이 매년 수십 대 1을 기록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화려하게 묘사된 데다 손님들이 주는 팁을 포함하면 소득도 높아 젊은 층의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면은 고된 감정 노동의 연속입니다. 게임에서 진 고객의 폭언과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 위협도 다반사입니다. 딜러가 이겼을 때 C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나 아니면 좀 꺼져라 뭐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말들을 실제로 한 카지노 기업 직원들을 설문조사해보니 고객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90%에 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대표적 감정노동 직군인 콜센터 상담원과 비슷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딜러 대다수가 여성이다 보니 성폭력 피해도 빈번했습니다. 한 카지노에선 고객 응대 직원 10명 가운데 4명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실제 YTN 취재진이 만난 여성 딜러는 고객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만져보고 싶다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카지노 업체들은 업종 특성상 피해 예방에 힘든 면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순간순간에 많이 일어나는 또 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예방이라는 거는 힘든 부분이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지만 수익 감소나 평판 저하 등을 우려한 카지노 업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제적 고객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던가 뭐 이러한 조치들은 충분히 또 취할 수 있기는 한 거죠. 다만 돈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사업주가 피해 직원의 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예방 조치와 관련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사후 심리 상담이나 뭐 이런저런 조치들도 필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이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때문에 정부가 카지노 등에서도 법이 정한 보호 조치가 작동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주에게는 악성 고객을 제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마폭으로 선정한 배경을 밝히려던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욕설과 고성에 몸싸움까지 오가며 설명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 설명회. 행사 시장 30여 분 전부터 X표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마포구 주민들이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회의실을 점거한 주민들은 상암동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일부는 고성을 내지르거나 호루라기, 부부젤라를 불면서 격렬히 항의했고 급기야는 장례를 정리하려는 시 관계자들과 주민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 돼요. 행사 시간이 임박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단상 위까지 점거하자 결국 서울시관계자는 설명회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고 황급히 퇴장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안 한답니다. 안 한대요. 내려오세요. 다음도 안 됩니다. 다음도 안 됩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상암동이 부지로 선정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비공개 부분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운조차 떼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 내용이 공개되면 주민 이해도 넓어질 거라며 계속 소통의 기회를 찾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 앞으로도 부지 확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립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근처 학교에 아이들을 분산 배치해달라고 하고 있고 교육청은 모듈러 교실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인데도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등교길이 전체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학생의 70% 정도인 200여 명이 이틀째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모듈러 교실에 반대하며 극단적인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초등학생이 최대 1,200여 명 늘 거로 전망되자 교육청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많은 학생이 추가로 들어오면 학습권이 침해되는 데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과 비교해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님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들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모듈러에서 나오는 안 좋은 유해 물질 같은 게 아이들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많지 않고 이들은 서둘러 분교를 짓고 그때까지 아이들을 주변 초등학교들에 분산 배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용지가 아니면 분교 설치가 불가능해서 학부모들이 내놓은 대안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해당 초등학교 건물 증축이 학부모들 반대로 무산돼 어쩔 수 없이 모듈러 교실을 짓기로 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원거리 통학으로 학생 안전 사고 발생 위험도 높으면서 무엇보다 그 분산 배치되는 그 대상 학교들의 학부모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모듈러 교실 설치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 등교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모듈러 교실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라는데 정작 어린 학생들은 교육 기회를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크림대교 폭발 이후 연일 이어지는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발전소 등 전력시설에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전력시설의 파괴는 겨울을 앞두고 큰 인명피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폭 드론과 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연일 공격하는 러시아. 현지 시각 18일에도 러시아는 키이우 서쪽 전력시설 3곳에 미사일 공격을 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중부 드니프로시에서도 전력시설이 크게 손상돼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자포리자주에도 자폭 드론이 날아들어 지역 기반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 당국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러시아의 공격 대상을 보면 발전소나 변전소 등 전력시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전기와 열, 물을 빼앗아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습이 시작된 이래 전국 발전소 30%가 파괴됐고 국토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며 전국이 정전과 단수, 난방 중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도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I'm absolutely convinced a high risk of mortality during the winter months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who have been left with absolutely nothing. 유엔은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공급한 이란과 단교를 추진합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8일 기자회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면서 이란은 양국 관계 파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공습에 동원된 드론이 이란제 샤헤드 136으로 관련 증거가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이란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에 대해 즉각적인 방공 시스템을 요청하고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감세안이 영국 금융시장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자 결국 이를 철회했습니다.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상황에서 트러스 총리의 불명예 퇴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이 리즈 트러스 총리의 대규모 감세안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reverse almost all the tax measures announced in the growth plan 3 weeks ago that have not started parliamentary legislation. 앞서 지난달 23일 트러스 총리는 450억 파운드, 73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된 미니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파운드와 가치가 급락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급기야는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숨기지 않았고 I wasn't the only one that thought it was a mistake. 트러스 총리 본인도 정책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Now I recognise we have made mistakes. I'm sorry for those mistakes. 정책 무산은 고스란히 트러스의 정치적 위기로 증폭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일단 다음 선거까지 보수당을 이끌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My message is we should be focusing on delivering for the British public.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총리를 향한 사임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에 몰린 보수당 의원 100명이 총리 불신임 서한을 당에 제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Her own backbenchers now risk oblivion at the next election, and this can only hold for a short time longer, I suspect. 지난달 6일 취임한 트러스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영국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한 총리가 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영국 보수당원의 절반 이상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유고브는 현지 시각 18일 이틀간 보수당원 5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트러스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답은 38%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디지털 서비스 장애 경과와 조치를 살피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 화재 예방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엽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원외 위원장들과 단체로 만나는 건 처음으로 대통령실은 여당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려는 상견례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감사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치탄압대책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등을 토론하고 감사원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새 지도부 선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후 6시 지난 14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된 온라인 ARS 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신임 당대표 등 새 지도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가 접전 양상인 가운데 KT 고영표와 키움 애플러가 오늘 저녁 열리는 3차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고영표는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 3경기에서 승리 없이 3패, 평균 자책점 5.6으로 부진했습니다. 애플러는 KT를 상대로 1승 1패, 평균 자책점 3.57로 나쁘지 않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두 팀이 1승 1패로 맞선 가운데 3차전은 시리즈 전체 판도의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빌려 쓰고 있는 공군 1호기와는 달리 공군이 소유하고 있어서 진짜 전용기로 불리는 2호기의 교체가 추진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 등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 정부 내에 어떤 기종으로 교체될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으로 귀환한 모습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 내외가 탑승했던 비행기가 바로 공군 2호기입니다. 지난 1985년 도입돼 한때 공군 1호기로도 불렸던 기체입니다. 일명 코드 1으로 통하는 현재 공군 1호기에 비교하면 항속거리가 짧고 노후화했지만 대한항공에서 빌려 쓰고 있는 1호기와 달리 2호기는 공군이 직접 소유한 실질적인 정부 전용기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전용기 추가 도입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공군 1, 2호기에 더해 한 대를 추가로 임차해 모두 3대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환율 상승으로 예산 제약이 생겨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추가 도입 대신 2호기를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비용과 운영 효율성,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2호기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2호기를 구매할지 임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체되는 기종은 기존 2호기인 보잉 737보다는 크기가 큰 중형 항공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기종이 선정될지는 현 정부 내에서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이 종착역인 속초에서 열렸습니다. 예정대로 5년 뒤에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고속화철도. 서울 용산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동쪽 끝 속초까지 잇는 노선입니다. 30여 년간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자 지역 수건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떴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철로는 궤도가 하나인 단선으로 93.7km. 해당 구간에는 화천과 양구, 인제, 백담, 속초 등 5개 역이 생깁니다. 목표대로 2027년 말 개통하면 최고 시속 250km로 운행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40분 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준고속열차인 KTX 이음이 편도 기준으로 평일에는 20차례, 주말에는 31차례 운행할 예정입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 지역은 관광과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 터널 구간은 모두 81km로 신설 노선의 90%에 이릅니다. 사업비는 2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동차를 안 가져오셔도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오시게 되면 거의 수도권과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미 운행 중인 강릉선과 함께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고속철도의 양대축이 될 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완공 예정인 강릉 제진 동해 북부선과도 연결돼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물류망 역할도 기대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도 가을보다는 초겨울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8도로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낮 동안에는 17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고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2.3도, 파주 영하 1.2도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서울 4.8도, 대전 2.9도, 대구는 5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라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밑돌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레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초겨울 추위에 내일까지 내륙 곳곳에서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